지난 11월 3일 개봉한 마블 시리즈 이터널스에 대해 제가 가장 흥미로웠던 사실은 클로이 자오 감독님이 연출을 맡았다는 지점입니다. 아시다시피 클로이 자오 감독님은 중국 출생의 여성분이시죠. 한 발 더 밀고 나가 그녀를 따라다니는 보다 더 거대한 수식어가 있다면 작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노매드랜드로 작품상과 감독상을 수상한 이력이 있다는 지점일 겁니다. 물론 노매드랜드는 정말 훌륭한 영화였기 때문에 감독님의 연출력에 대해 의심을 품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마블의 신작을 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의아해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굳이 둘로 나누자면 노매드랜드는 비대중적인 영화에 가까울 것이고 마블 시리즈는 현 시대 가장 대중들 쪽으로 향해 있는 영화일 테니까요. 두 영화 사이에 게리에 대한 괜한 노파심 같은 것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영화를 보고 나니 클로이 자오 감독이 연출을 맡은 것이 꽤나 적합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를 비롯하여 길가메시의 최후, 이카리스의 함의, 킨고의 불협에 대한 분석, 그리고 다큐멘터리 영화 촬영 설정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까지 이터널스 끝장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Why didn't you guys help fight Thanos? Or any war, or all the other terrible things throughout history? We were instructed not to interfere in any human conflict. 제 생각에 클로이 자오가 연출을 맡은 것이 적합한 이유는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시의성. 현 시대의 사회적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 두 가지는 인간의 다양성에 대한 화제와 소수에 대한 다수의 포용에 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러한 바람은 영화계에서도 나타난 지 꽤 되었죠. 백인 남성 주류의 할리우드 영화들이 어느새 여성과 흑인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더 나아가 인종적인 측면의 수용까지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마블에서도 이미 블랙 위도우 같은 여성 중심의 히어로물이 나오기도 했죠. 이런 관점에서 클로이 자오 감독은 그 흐름의 중심에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동양인 그리고 여성이라는 그녀의 정체성의 관점에서 보면 클로이 자오 감독은 아무리 많이 바뀌고 있다고 해도 여전히 주류 영화계에서는 소수에 속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작년 아카데미에서 대단한 쾌거를 이룬 능력자라는 이력이 있으니까요. 또한 그녀가 노매드랜드에서 다루던 인물들은 미국 사회의 하층이자 비주류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그녀의 연출가적 시선들이 분명히 이터널스의 곳곳에 담기게 될 테니 어느 정도의 시의적절함이 확보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영화에서는 실제로 이러한 측면이 두드러집니다. 우선 히어로의 중심인 세르시는 중국계의 여성이죠. 물론 실제 국적은 영국이지만요. 그녀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터널스의 히어로들은 다양한 인종과 특징을 갖는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국계 배우 마동석의 길가메시, 영화에서는 인도 국적으로 묘사되지만 실제는 파키스탄계 배우인 킨고, 흑인이자 동성애자로 표현되는 파스토스, 말을 하지 못하는 흑인 여성 마카리 등등. 참고로 마카리 역의 로런 리들로프 배우는 실제 청각장애인 배우라고 합니다. 이러한 다양성에 대한 지향이 조금 더 명징하게 드러나는 지점은 영화의 끝자락 사건을 해결하는 인물들이 누구인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셀레스티얼을 막아내는 것은 세르시였고 진화한 데비안치를 물리치는 것은 테나였으며 이카리스에게 린치를 가하고 그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구속한 것은 마카리와 파스토스였죠. 말하자면 이터널스는 히어로들 중에서도 여성들과 성소수자라는 위치에 있는 인물들이 사건을 최종 해결하는 것으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어벤져스 시리즈의 주요 해결사였던 아이언맨, 캡틴 아메리카 그리고 토르가 모두 백인 남성이었던 것과는 분명하게 대조가 되죠. 말하자면 이터널스는 다양성을 중시하는 영화이고 그동안 무대의 뒤쪽에 있었던 인물들을 전면에 내세우는 영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언급드렸듯 그것을 이룩하는 데 있어서 클로이 자오를 감독의 자리매김한 것은 꽤나 적합한 선택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다음은 클로이 자오 감독이 이터널스 연출에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이는 영화의 세계관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상 이터널스는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새로운 시리즈의 출범 같은 영화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벤져스라는 거대한 세계관은 이미 구축이 되었고 지속적으로 가지를 치면서 뻗어나가고 있으니 자본의 입장에서 마블은 또 다른 캐시카우를 창조하려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터널스를 그간의 어벤져스 시리즈와 비교해서 비판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마블은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두 개가 생긴 것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카드는 비슷하지 않을수록 좋을 것입니다. 그래야지 더 많은 관객을 끌어들일 수 있으니까요. 아무튼 이터널스는 마블의 새로운 우주의 시발점이기 때문에 압축된 세계관, 각 캐릭터들의 개성 등을 모두 설명해내야 하는 부담스러운 목표가 있었을 것입니다. 시간의 관점에서는 원시시대, 바벨론, 히로시마 원폭 등등을 경유해야 하고 공간의 관점에서는 런던, 아마존, 이라크 등등을 다뤄야 하죠. 아마도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 영화는 장장 155분이라는 최근 대중영화에서는 보기 힘든 다소 긴 러닝타임을 차용한 것으로 보이는 거죠. 7년 전의 역사와 세계관이 영화에서 묘사되는 면면을 보면 신화적이고 우주적이고 때때로 토템적이기도 합니다. 동서양의 문화적 측면들이 뒤섞여 있는 듯한 느낌이 짙죠. 이러한 시각적 묘사를 하는 데 있어 만약 할리우드의 미국 감독, 예를 들면 어벤져스 시리즈의 루소 형제가 연출을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무래도 서구권의 관점에서 그려지는 세계관, 역사관이 영화 내에 축조되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봤을 때 클로이 자오는 언급드렸듯 시의성도 있으면서 균형 잡힌 세계를 창조할 수 있는 적임자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그녀는 아시아계이면서 동시에 학창시절은 서구권에서 보낸 동서양을 모두 경유하는 정체성이 있는 사람이니까요. 뿐만 아니라 이터널스는 제가 보기에는 다른 마블 시리즈들에 비해 시각적으로 상당히 곱고 부드럽다는 인상이 짙습니다. 특히 데비안치들의 피부결의 선들이 그랬고, 세르시가 버스를 꽃잎으로 바꾸는 장면 등등 영화는 파괴적이라기보다는 온화한 모습이 선명해 보이는 거죠. 이러한 시각적 묘사들 또한 어벤져스와는 대척점에 있는, 혹은 매력이 다른 새로운 세계가 시작된다는 선언같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You can't protect. Any of 다음은 길가메시, 이카리스, 킨고 세 캐릭터를 경유하여 흥미로운 지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길가메시는 왜 중간에 죽는가? 개인적으로 저는 영화를 보기 전까지 길가메시가 죽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마동석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물론 제가 원작 코믹스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길가메시의 죽음은 원작에 의거한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할 말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롯의 측면에서 그가 죽는 이유를 추론해 보았습니다. 이터널스의 끝자락에 보면 이카리스가 멤버 중 가장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멤버들도 그것을 인정하는 분위기죠. 그런데 딱 한 명, 길가메시만은 이카리스와 전투력 측면에서 호각을 이루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드루이그의 칩거지에서 데비안츠와 전투를 벌일 때 그에 대한 면면들이 드러나죠. 그러니까 이터널스들이 셀레스티얼을 저지할 때 만약 길가메시가 살아있었다면 이카리스의 방해는 지금보다는 훨씬 쉽게 차단당했을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한 각본상의 이유 때문에 길가메시는 미리 사라져야 하는 존재였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카리스의 함의. 이카리스는 현실의 반영이라는 측면에서 흥미로운 지점이 있는 캐릭터입니다. 우선 히어로들 중 백인 남성이고 언급드렸듯 가장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죠. 그간의 전통적인 히어로물의 주인공과 가장 부합하는 인물일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다소 근본주의자적이고 전체주의자적이죠. 아리셴의 목적을 위해 인류가 무의미하게 희생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카리스는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에 동조하고 아리셴의 뜻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으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터널스는 강한 힘을 가졌으나 포용력이 없고 완고한 사고방식을 가진 백인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묘사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카리스를 현 시대로 대입해보면 떠오르는 인물들이 꽤 있죠. 누군지 특정짓지는 않겠지만 아무튼 이카리스의 캐릭터 라이징에는 분명히 의미심장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최후의 순간 불협하는 킨고. 킨고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가 비서 카룬을 대동해 다큐멘터리 형식의 영화를 찍는다는 설정에 대해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킨고는 발리우드의 스타가 되었죠. 영화 배우이자 연출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킨고의 카메라를 통해 클로이 자오 감독의 영화에 대한 의식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킨고는 드로이구의 칩거지에서 데비안치 하나를 대차게 물리친 후 비서에게 방금 이 장면 찍었냐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그가 영화 감독이라면 진실을 목격하기보다는 그럴싸하게 포장하는 연출을 더욱 추구하는 스타일의 감독일 겁니다. 만약 세상 사람들이 촬영된 이 장면을 본다면 킨고를 영웅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실제로 그는 중요한 순간에 인류를 구하지 않고 떠나버리죠. 제 생각에 클로이 자오는 어떤 영화들의 이러한 포장술에 대해 부정적 관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녀에게 영화란, 그리고 영화의 카메라란 전작 노매드랜드에서처럼 현실의 곳곳에 녹아있는 어떤 진실을 포착하기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물론 이터널스도 장르 영화이니 어느 정도는 포장술의 영화이긴 하지만 그녀가 무조건적으로 장르 영화를 비판한다기보다는 그 안에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영화들에 대한 견해를 드러내었다고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터널스에서도 앞서 언급드린 작가적 측면, 진실에 대한 토로 같은 것이 담겨 있으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터널스가 엄청 좋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또 그렇게 나쁜 영화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납득되지 않는 설정이 질비하는 것도 아니었고 장르적 쾌감도 적절히 있으면서 언급드렸듯 시의적으로 생각할 거리도 꽤 스며들어 있는 영화였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곳곳에 유머도 재밌었고요. 클로이 자오라는 감독이 만들어낸 상당히 이질적인 혹은 새로운 시대의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가 탄생한 것 같아서 흥미롭기도 했습니다. 물론 역사와 캐릭터 등등 여러가지 정보를 한 번에 넣다 보니 전체가 모두 입력되지 않는 단점이 보이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리즈는 앞으로 나오면 기분 좋게 관람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터널스에 대한 헐거운 리뷰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